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산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지도 위에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워버린다면 인류 문명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기름은 대체할 수 있지만 이 능력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유조선의 절반을 만들고 전 지구의 스마트폰에 뇌를 공급하며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창조해버린 나라. 이들은 5,000년 동안 수백 번의 침략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독종 중에 독종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칼을 갈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내막의 시작에는 북한산, 설악산, 속리산, 팔공산이 있었고 세계 최강 대국들이 지금 앞다투어 이 나라를 파헤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석유는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압둘라 알 파흐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왕족 반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자원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죠. 아람코 배당금만으로 연간 수십억 원.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태어날 때부터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강의실 의자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속보가 뜬 그 순간이 아닙니다. 그건 저에게 기회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가 한 장의 슬라이드를 넘겼을 때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 속보가 떴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2척이 공격받았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멈췄습니다. 학생들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30%가 지나는 바로 그 해협이었죠. 육아가 실시간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는 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으니까요. 스마트폰을 꺼내 유가 그래프를 확인했습니다. 브렌트 유가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숫자가 뛸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영국 학생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친구는 이마를 짚고 있었고 일본 유학생은 벌써 도쿄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에너지 수입국 출신들은 전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공포? 저는 그 공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공포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교수가 손을 들어 강의실을 정리했습니다. 자, 진정하십시오.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주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교수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가 떴습니다. 좁은 해협 사이로 유조선 항로가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해협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기름을 사는 나라들이 고통받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본 유학생 타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한국.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며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 일본과 비슷한 처지겠죠. 교수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 석유 전량 수입, 천연가스 전량 수입, 숫자가 화면을 채울수록 저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결국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가진 나라가 주도권을 쥡니다. 석유가 없는 나라는 결국 공급자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물었죠. 압둘라, 그럼 자원을 가진 나라는 반드시 강한 나라입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자원은 곧 힘이니까요. 교수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화면에 한 나라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저는 처음에 무슨 의도인지 몰랐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 이야기에 왜 나옵니까? 교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최대 매장량, 사우디보다 많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지금 나오는 겁니까?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인플레이션율, 숫자가 너무 커서 축이 깨져 있었습니다. 100만 %. 숫자가 의미를 잃은 수준이었죠.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가 휴지보다 가치가 없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이어서 말했죠. 난민 700만 명. 남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의료 시스템 붕괴, 전력 공급 중단. 국민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무너졌다고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질서였으니까요.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눈빛이었죠. 다음 나라를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그런데 국민 절반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나라였죠. 그 다음은 앙골라였습니다. 역시 산유국, 역시 빈곤, 역시 부패, 역시 실패. 교수가 세 나라의 그래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원유 매장량 순위에서는 세계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소득, 교육 수준, 의료 접근성, 산업 다양성, 모든 지표가 바닥이었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공식과 맞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재밌는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제조업이 붕괴합니다. 자원 수출로 돈이 들어오면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기술자가 떠나고 결국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죠. 교수의 레이저 포인터가 그래프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걸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자원이 경제를 왜곡시키는 구조적 함정이죠. 네덜란드 병. 저는 그 용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읽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실패한 나라들의 이야기였죠.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전체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원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원은 중독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사우디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고. 나이지리아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다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보여준 그래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교수가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식량 수입 의존도 80% 이상, 공산품 수입 의존도, 기술 인력 해외 의존, 숫자 하나하나가 저의 확신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물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담수화 시설 없이는 국민들이 마실 물이 없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책상 위에 놓인 물병을 바라봤습니다. 그 물병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물을 만든 기술은 누구의 것입니까?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원이 많을수록 무너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는데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나라를 보겠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제 손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유가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 숫자가 축복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틀렸는가? 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데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 교수가 말한 그 나라가 어디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궁금했던 두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까 그 문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자원은 축복이 아니라 중독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치가 문제였던 겁니다. 나이지리아는 부패가 원인이었죠. 앙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들이 실패한 건 자원 때문이 아니라 그 자원을 다루는 사람들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이 있고 넘시티가 있고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 있으니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사례들은 전부 정치적 실패입니다. 자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 아닙니까?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나라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죠. 좋은 반론입니다, 압둘라.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산유국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서 제조업 강국이 된 사례를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려고 했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나라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조업 강국입니까? 아닙니다. 쿠웨이트. 아닙니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리비아. 전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군수 산업이 있지만 민간 제조업은 취약했죠. 노르웨이가 떠올랐지만 그건 예외적인 소국이었습니다. 교수가 기다렸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기다렸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교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에서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근거가 없었습니다. 교수가 보여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감정으로 부정할 수는 있어도 논리로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수가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자원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의 상관관계였죠. 선이 정확하게 반비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많을수록 제조업이 약해지고 자원이 없을수록 제조업이 강해지는 구조. 자원이 있으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 되니까요. 기름을 팔아서 번 돈으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완제품을 수입하는 게 더 쉽습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스마트폰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무기도 전부 사면 됐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드는 능력을 잃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압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당장 석유 수출을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량을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공장이 없으니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죠. 기술자가 없으니 고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기름뿐이고 그 기름이 사라지면 남는 건 사막뿐입니다. 교수가 더 이상 저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 질문을 던졌죠. 그럼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순간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천연가스도 없고 절광석도 없고 히토류도 없는 나라. 교수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습니다. 에너지 자원 제로, 광물 자원 제로,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평야가 거의 없죠. 땅을 파봐야 나오는 건 화간감뿐입니다. 저는 그게 어느 나라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 109위입니다. 주변에는 세계 최강 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역사적으로 수백 번의 외침을 받았습니다. 학생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교수가 그 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나라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이 없으니 경제가 돌아갈 수 없고 평야가 없으니 농업이 불리하고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으니 안보가 불안정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론이었으니까요. 자원이 없는 나라는 의존합니다. 의존하는 나라는 결국 종속됩니다. 그게 세계의 질서입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원칙이었죠.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때 교수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미소. 아주 작은 미소가 교수의 입가에 걸려 있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교수가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세계 무역 규모 6위, 세계 제조업 경쟁력 3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조선산업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숫자가 화면을 채울 때마다 강의실 곳곳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숨을 참고 있었죠.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철강 생산 세계 6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인프라, 그리고 국방력 세계 5위.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았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가 이걸 해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없는데 제조업 강국이라고요? 에너지가 없는데 공장을 돌린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수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동아시아, 한반도, 그 작은 땅덩어리가 화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 아까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에서 잠깐 스쳐갔던 나라였죠. 석유 전량 수입, 천연가스 전량 수입,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나라. 저는 그 나라를 불쌍하게 봤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 제조업 3위라고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왜 자원이 넘치는 나라들은 무너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조 강국이 되었는가? 저는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압둘라, 아까 자원이 곧 힘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나라의 힘은 어디서 온 겁니까?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제가 평생 믿어온 공식이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힘이라면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독일에서 온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육 아닙니까? 한국은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죠.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된 나라는 없죠. 일본 유학생 타나카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원 아닙니까? 냉전 시기 안보 동맹의 결과 아닐까요? 교수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는 수십 개입니다. 필리핀도 받았고 태국도 받았고 파키스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이 반도체 1위를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반도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산맥이 등뼈처럼 국토를 관통하고 있었죠. 초록색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전부가 갈색이었습니다. 산, 또 산.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수가 지형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땅 자체에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5,000년을 버텨온 사람들. 그 생존의 방식 자체가 답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답이라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어떻게 답이 됩니까? 하지만 교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나열할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죠.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땅에서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생존했으며 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교수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교수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꾸지도 않았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꿨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까와 같은 의자, 같은 자리. 하지만 저는 이미 아까의 저가 아니었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육아 그래프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대한민국,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나라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기숙사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1위, 조선 1위, 제조업 3위. 그런데 자원은 제로. 이 공식이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배워온 모든 이론과 모순되는 현실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죠. 세계은행 데이터, IMF 보고서까지 뒤졌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에 $70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낮았죠. 그런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죠. 지난 시간까지는 늘 뒷자리였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뒷자리에 앉는 건 여유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저는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제 삶에는 영향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했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오셨군요. 교수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화면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문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인류 문명은 왜 특정 지역에서만 시작되었는가? 왜 어떤 땅에서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어떤 땅에서는 만들어지지 못했는가? 교수가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고대 문명 발상지가 표시되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이 탄생한 곳에는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넓은 평야, 큰 강, 안정된 기후.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곳에서 농업이 시작됐고, 인겨 식량이 생겼고, 분업이 가능해졌고,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교수가 메소포타미아 평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이었죠. 나일강 범람원도 띄웠습니다. 강이 규칙적으로 넘치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라비아 반도의 고대 정착지도 오아시스와 물길을 따라 형성됐습니다. 자원이든 문명이든 결국 조건이 결정합니다. 환경이 가능성을 만들고 인간은 그 가능성 위에서 움직이는 것뿐이죠.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을 한반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지형도 위에 색을 입혔습니다. 산악지대가 짙은 갈색으로 물들었죠. 한반도 전체가 거의 갈색이었습니다. 평야라고 할 수 있는 초록색 영역은 서쪽 해안가에 좁게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교수가 메소포타미아와 한반도 지도를 나란히 띄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끝없는 평야, 한반도는 산이 뼈대처럼 관통하고 있었죠.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강은 있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하지만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죠. 짧고 유량 변동이 큽니다.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 석 달에 집중되기 때문에 범람과 가뭄이 반복됩니다. 사우디는 비가 안 오는 게 문제이지만 한반도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어느 쪽이든 농사짓기엔 최악이었죠. 기후도 불리합니다. 겨울은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회색빛 돌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기반함은 대부분 화강감입니다. 토양이 얇죠. 땅을 파봐야 나오는 건 바위뿐입니다. 교수가 메소포타미아의 토양 단면도와 한반도의 토양 단면도를 비교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두꺼운 충적토 위에 세워진 문명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얇은 흙 아래에 바로 단단한 바위가 깔려 있었죠. 정리하겠습니다. 평야 부족, 큰 강 부족, 안정된 기후 분리, 토양 부족, 지하 자원 없음. 문명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땅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이 성장한 건 외부 요인 덕분 아닙니까? 미국의 원조, 냉전 구조, 글로벌 무역 시스템. 환경 자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니까요. 교수가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 나라가 5,000년 동안 존속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미국 원조는 70년 전 일입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 50년 전에 본격화됐죠.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전에 이미 수천 년을 버텼습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 국가 역사는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00년. 우리나라의 역사는 1932년 건국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아라비아 반도에 문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국가로 지속된 역사는 100년이 차에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5,000년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버텼는가? 교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반도 지형도 위에 파란 선들이 나타났습니다. 강과 하천이었죠. 먼저 이동의 문제입니다. 산이 70%면 도로를 내기 어렵습니다. 말과 수레로 물자를 옮기기도 힘들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물길을 이용했습니다. 강과 해안을 따라 곡물을 운반하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죠.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 안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하면 외국에서 기술을 사왔으니까요.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기술도 없었죠.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량입니다. 평야가 부족한 땅에서 쌀 농사를 선택했습니다. 쌀은 같은 면적에서 밀보다 훨씬 많은 열량을 생산하죠. 물만 확보되면 좁은 땅에서도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비가 여름에만 집중되니까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모았죠. 삼국시대부터 이미 대규모 저수지 건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환곡제도라고 합니다. 풍년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흉년에 백성에게 나눠주는 구조였죠. 유럽의 봉건제가 수탈 구조였던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식량 안보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생존 인프라였죠. 저는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몰랐죠. 교수가 강의실을 걸으며 핵심을 짚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꿨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물길을 만들고 평야가 없으면 쌀을 심고 비가 안 오면 물을 모았습니다. 환경에 맞춰서 자기들의 방식을 완전히 재설계한 겁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사막에 도시를 짓고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고 에어컨으로 50도 더위를 이겼죠. 대단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석유가 만든 돈의 힘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사서 환경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아무것도 없었죠. 이 나라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교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의 시작 이후 처음으로 흥분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죠. 이 지형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독일 학생이 답했습니다. 보급이 문제가 됩니다. 산악 지형에서 대규모 보급은 거의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산을 넘어야 하니까 보급선이 늘어납니다. 늘어진 보급선은 끊기기 쉽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산 위에 성을 쌓았습니다. 산성이라고 합니다. 공격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무거운 장비를 끌고 경사면을 오르는 동안 위에서 공격을 받죠. 기병도 무력화됩니다. 산악 지형에서는 말이 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몽골의 기마 군단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면서도 한반도에서는 고전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듣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가 이 작은 반도에서 막혔다고요. 수백 번의 외침이 있었지만 한반도는 완전히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침략자들은 들어올 수는 있었지만 유지할 수가 없었죠. 보급이 끊기고 게릴라에 시달리고 결국 철수하거나 협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그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농사짓기 어렵고 이동하기 힘들고 자원도 없는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이 땅은 주민에게는 지옥이었지만 침략자에게는 더 큰 지옥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저는 등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불가능한 조건,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나라, 아니 무너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죠. 그 불가능한 조건 위에서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를 만들어낸 사람들, 자원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건이 결과를 결정한다고 배웠죠. 좋은 환경이 좋은 국가를 만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정반대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강의 결과를 만들어낸 나라.
제 공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증거가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빼곡한 메모들 사이에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적어놓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불가능이다. 그런데 존재한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서 있던 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석유라는 반석 위에 올라서 있다고 믿었는데 그 반석 아래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5천 년 동안 버텨온 그 능력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작동한 겁니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반도체 1위, 조선 1위, 제조업 강국이 된 겁니까? 저는 교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었죠.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강의를 이렇게 간절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화면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반도의 조건을 봤습니다. 자원 없음, 평야 부족, 기후 분리, 토양 척박, 그리고 수백 번의 외침. 이 조건에서 사라지지 않고 5천 년을 버텼다는 것까지 확인했죠. 교수가 잠시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을 읽은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죠. 버티는 것과 강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생존하는 것과 세계 최강의 제조업 국가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바로 제가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5천 년 동안 버텨온 건 인정하겠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버티는 것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 위에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었죠. 맨발의 아이들이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1961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였습니다. 교수가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같은 해 가나는 $179, 필리핀은 $200, 이집트는 $155. 한국은 아프리카 최빈국들보다 가난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82. 하루에 20센트도 안 되는 돈이었죠. 제가 옥스퍼드 근처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이 이 나라 사람들의 한 달 소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출품은 가발, 합판, 섬유 정도였습니다. 기술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같은 나라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랐죠.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도로 위에 자동차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강 위에는 수십 개의 다리가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죠. 교수가 두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흑백의 초가집과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 야경, 같은 나라였습니다. 6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82에서 $35,000, 400배 이상의 성장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속도로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나왔습니다. 저도 숨을 삼키고 있었죠. 자, 그럼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설명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권위주의 정부의 개발 정책, 교육열, 전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부 불완전하죠. 교수가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는 수십 개입니다. 필리핀도 받았고 파키스탄도 받았죠. 그 나라들이 반도체를 만들었습니까?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 개발에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인도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유독 한국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멈춰 섰습니다.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수가 아까 보여줬던 한반도 지형도를 다시 띄웠습니다. 이 불가능한 조건이 만들어낸 생존 방식 자체가 산업화의 엔진이 된 겁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 어떻게 엔진이 됩니까? 교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문화 자체가 되는 거죠. 교수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1997년 한국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수가 다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3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구제금융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환한 나라가 됐죠. 교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결혼예물, 돌반지까지 가정에서 간직하고 있던 금을 국가에 내놓은 겁니다. 줄이 은행 문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비녀를 내놓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놓았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금을 모아서 나라에 바쳤다고요. 사우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립니다. 가문의 재산을 지키는 게 먼저죠.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충성심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된 위기 속에서 체득한 집단 생존의 본능이죠.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진다는 걸 뼛속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혼자 살아남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가르쳤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우디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왕족들은 개인 자산을 내놓을까? 국민들은 줄을 서서 금을 바칠까? 저는 솔직히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위기 대응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게 있죠. 교수가 한국 제조업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을 보십시오. 원자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매우 불리한 구조죠. 원자재를 사야 하니까 원가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건 그 사이의 과정에서 극한의 효율을 뽑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수가 조선 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선박을 짓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철광석이 한 톨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요. 철광석을 호주에서 사오고 기름을 중동에서 사오고 그걸 가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정밀한 배를 만듭니다. 원자재 비용을 전부 외부에 지불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건 생산 과정의 효율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이죠. 저는 듣고 있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배들이 실어 나르는 것 중 하나가 사우디의 석유라는 걸요. 우리가 파낸 기름을 한국이 만든 바에가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우리 것이었지만 그 기름을 세계로 보내는 수단은 한국 것이었죠. 우리는 기름을 팔기 위해서도 한국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이 효율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교수가 다시 한반도 지형도를 가리켰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낭비가 곧 죽음입니다. 한 톨의 쌀, 한 방울의 물도 아껴야 살아남을 수 있었죠. 수천 년 동안 이 습관이 문화로 굳어진 겁니다. 현대에 와서 그게 제조 공정의 효율로 전환된 거죠.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교수가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은 반도체 불모지였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본도 부족했죠.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에 밀리고 있었죠.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반도체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죠. 기술이 없으니 처음에는 외국에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배워온 기술을 분해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봤죠.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어디를 바꾸면 더 나아지는지, 한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자기 것으로 재조립했습니다. 원래 만든 나라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교수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였습니다. 일본이 지배하던 시장을 한국이 역전하는 곡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10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년 만에 세계 1위가 됐죠. 지금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 이상을 한국이 생산합니다. 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닙니다. 기술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원래 만든 나라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교수가 다시 한반도 지형도를 가리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부에서 기술과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에서.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걸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경에 맞게 변형했죠. 중국의 문자 체계를 가져왔지만 결국 자기만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평가받죠. 교수가 강의실을 한 바퀴 돌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불가능한 땅에서 살아남으면서 몸에 새겨진 겁니다. 위기가 오면 즉시 대응하는 본능, 자원이 없으니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습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자기 것으로 바꿔버리는 능력, 이 세 가지가 현대 산업화 시대를 만나면서 폭발한 겁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성장한 게 아닙니다. 최악의 조건이 최강의 능력을 만든 겁니다.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구조가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름이 있으면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능력이 결국 사는 능력을 이겼습니다. 사우디는 기름을 팔아서 모든 걸 삽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만들죠. 기름이 떨어지면 사우디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름이 없어도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석조 건물 사이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저 차들의 부품 중에 한국산이 얼마나 있을까? 이 건물의 시스템 어딘가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 어제까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제조사를 확인했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었죠. 저는 이 폰을 3년 동안 쓰면서 한 번도 이걸 만든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이니까 샀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자원 하나 없는 나라의 5,000년 생존 본능이 압축되어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했죠. 옥스퍼드 보들리온 도서관 3층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논문을 찾기 시작했죠. 하나를 읽으면 10개의 질문이 생겼고 10개의 질문을 쫓다 보면 새벽이 됐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나라가 만들어내는 것들의 범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으니까요. 다음 강의 시간, 교수가 들어오자마자 화면을 켰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붉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교수가 지도 위에 붉은 선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해 인도양을 지나 동아시아로 향하는 선이었죠. 이 항로를 따라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합니다. 그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교수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단순한 유조선만이 아닙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하 163도로 냉각된 천연가스를 바다 건너 운반하는 배입니다.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세계 물량의 70% 이상을 건조하고 있죠.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우디도 천연가스를 수출합니다. 그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를 한국이 만든다고요? 이 배는 기술적으로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가스가 새지 않아야 합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 금속이 수축하고 팽창하는데 그 미세한 변화까지 제어해야 하죠. 이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저는 가만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석유를 운반하는 배도 한국산,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도 한국산. 우리는 에너지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세계로 보내려면 한국이 만든 배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기름을 팔기 위해서도 한국이 필요했죠. 교수가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건설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르는 초고층 건물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익숙한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리야드였습니다. 중동의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 이름들이 중동 곳곳에 랜드마크를 세웠죠.
교수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넘시티 들어보셨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옴. 사우디의 미래 도시 프로젝트였습니다. 5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었죠. 사우디의 자존심이자 비전 2039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요.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넘은 사우디의 미래였습니다.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우디의 대답이었죠. 그런데 그 대답을 만들어내는데도 한국의 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교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였습니다. 깨끗한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진이었죠. 담수화 시설입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난 강의에서 무의식적으로 물병을 바라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담수화 시설 운영국입니다. 국민들이 마시는 물의 상당 부분이 바닷물을 정화한 물이죠. 이 담수화 기술에도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물. 사우디에서 물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에서 담수화 시설이 멈추면 국민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죠. 그 물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재밌는 역설이죠. 사우디에서는 기름이 물보다 쌉니다. 기름은 땅에서 나오지만 물은 기계가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기계를 만든 나라 중 하나가 자원이 전혀 없는 한국입니다. 강의실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가 다시 한반도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갈색 산투성이 지도였죠. 아까 한반도의 기반함이 화간감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토양이 얇으니까요. 하지만 이 화간감이 한 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교수가 물 흐름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빗물이 안반 사이를 통과하는 단면도였죠. 화간감은 성분 자체가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화간감이 풍화되면서 만들어진 모래층은 물을 통과시키면서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교수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산속 계곡이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흐르고 있었죠. 저는 사막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런 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땅에서 저렇게 깨끗한 물이 그냥 흘러나온다고요. 그래서 한반도는 지형상 맑은 지하수나 하천에서 식수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는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금의 순호홀수, 아름다운 강과 산이라는 뜻이죠.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척박한 땅이 유일하게 풍족하게 내어준 것이 맑은 물이었으니까요. 저는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물이 없어서 기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기름이 한 방울도 없지만 땅이 알아서 물을 걸러줬던 겁니다. 기름은 돈이 됩니다. 하지만 물은 생명이죠. 이 땅은 돈이 되는 건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내어줬던 겁니다. 교수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지옥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이 땅은 가혹하면서도 공정했습니다. 불을 주지는 않았지만 생존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조건 위에서 사람들이 나머지를 전부 만들어냈죠. 교수가 다시 현대 한국의 산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교수가 스마트폰 분의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6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디스플레이. 세계 최고 품질의 유기발광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죠. 배터리.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의 주요 공급자이고요. 교수가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은 상당 부분 한국에서 온 겁니다. 저는 다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삼성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었죠.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지었죠.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로 우리 옆 나라 아닙니까? 같은 걸프 국가가 에너지 다변화를 위해 원전을 도입하는데 그 원전을 짓는 나라가 한국이라고요. 석유 없는 나라가 석유 있는 나라에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조선 1위,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1위, 2차 전지 최상위, 자동차 5위, 철강 6위, 원자력 발전소 수출, 방위산업 급성장. 교수가 목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원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나라가 만드는 것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반도체, 배, 디스플레이, 배터리, 원전, 전부 고난도 기술 집약 산업입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기술 축적과 숙련된 인력, 정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하죠.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차, 최고의 집, 전부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만들어내는 능력은 수표 한 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마무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바에 없이는 석유를 운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만든 반도체 없이는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죠. 한국이 만든 디스플레이 없이는 화면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라가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 위에 연필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메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제 일상이 하나씩 분해되고 있었죠. 아침에 켜는 스마트폰,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거리에서 지나치는 전기차, 한국산 배터리, 리야드 시내의 빌딩들, 우리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 전부였습니다. 제 일상의 모든 곳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기름 위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일 사라진다면 세계는 어떻게 될까? 반도체가 멈추고 배가 멈추고 디스플레이가 사라지면 세계가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우디가 내일 사라진다면 기름이 멈춥니다. 하지만 세계는 다른 곳에서 기름을 찾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만드는 것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파는 것은 대체할 수 있죠. 그 차이가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 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강의가 끝나면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런던에 올라가 쇼핑을 했죠. 리야드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고 또 찾았죠. 논문, 보고서, 다큐멘터리.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면 팔수록 제가 몰랐던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자리가 제 자리가 된 거죠. 교수가 화면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이 먼저 나왔습니다.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부서진 도로, 잿더미 속에 서 있는 사람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의 서울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됐고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죠.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교수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서울이었죠.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한강 위로 수십 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위에 자동차가 흐르고 지하철 노선이 거미줄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같은 도시입니다. 7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말했습니다. 잿더미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까지 70년, 인류 역사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두 사진 사이의 거리를 가늠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죠. 잿더미와 초고층 빌딩 사이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전쟁을 겪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폐허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한국처럼 된 나라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수가 이라크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라크는 걸프전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아프가니스탄도요. 전쟁 후에 재건된 나라보다 재건에 실패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수가 아프리카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내전 후 복구에 실패한 나라들, 국제 원조를 받고도 자립하지 못한 나라들,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 원조는 건물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도로를 깔아줄 수도 있죠. 하지만 원조가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수가 멈췄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전쟁 직후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잿더미 속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세부가 흐렸죠. 하지만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선 겁니다. 맨손으로요. 건물을 다시 올리고 도로를 다시 놓고 공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요.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복구 수준을 넘어서 세계 최강의 산업 국가를 만들어버린 거죠. 교수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겁니다. 교수가 역사 연표를 띄웠습니다. 한반도에 가해진 외침의 목록이었죠. 화면이 꽉 찼습니다. 수나라의 침공, 당나라의 침공, 거란의 침공, 몽골의 침공, 왜구의 약탈, 일본의 침략, 청나라의 간섭,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수백 번 무너졌습니다. 수백 번 다시 일어섰죠. 이건 운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반복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교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더 빨리 일어섰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더 단단하게 다시 세웠죠. 한국전쟁 이후에 재건이 가능했던 건 이 민족이 이미 수천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석유가 발견된 이후 사우디는 한 번도 진짜 위기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질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받지 않은 것뿐이었죠. 한국은 수백 번 시험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번 통과했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교수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감정이 실려 있었죠. 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수가 한국어 단어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빨리빨리.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빠르게, 서둘러라는 뜻이죠.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족이라고 불립니다. 건물을 짓는 속도, 도로를 까는 속도, 기술을 개발하는 속도, 모든 것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죠. 교수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제어노스페 70년 한국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짓기로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세계 18km, 전문가들은 최소 5년이 걸릴 거라고 했죠. 한국은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강의실에서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빈국 수준의 경제력으로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참고했지만 독일보다 빠르게 완성했습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요. 교수가 또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도시에 경기장과 교통 인프라를 새로 건설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였으면 10년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한국은 기한 내에 전부 완성했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속도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교수가 다시 한반도 지형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땅에서 느리면 죽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저수지를 점검해야 하죠.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벽을 보수해야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느릿느릿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교수가 현대산업에 연결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죠. 삼성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추월해버렸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품질이 형편없다고 조롱했죠. 10년 만에 세계 5위 자동차 그룹이 됐습니다.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이건 조급함이 아닙니다. 생존 속도입니다. 느리면 죽는 환경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민족의 속도죠.
저는 듣고 있으면서 사우디의 속도를 떠올렸습니다. 넘시티 프로젝트 2017년에 발표됐습니다. 목표 완공 시점은 계속 연기되고 있었죠. 돈은 넘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설계사와 건설사를 고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속도를 살 수 없었던 겁니다. 속도는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였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실패해도 기름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무의식이 깔려 있었죠. 한국에는 그런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랐던 겁니다. 빠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수가 마지막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입니다. 교수가 2020년이라는 숫자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억하시죠? 기억하고 말고요. 전 세계가 멈췄던 시기였습니다. 사우디도 예외는 아니었죠. 도시가 봉쇄됐고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세계 모든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검사 키트가 부족하고 대응 체계가 마비됐죠. 교수가 한국의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규모 검사 체계를 구축했죠.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스템이죠. 이걸 며칠 만에 전국에 깔았습니다. 교수가 다른 나라의 대응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이 검사 키트 부족으로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하루에 수만 건의 검사를 처리하고 있었다고요. 세계가 한국의 방식을 따라 했습니다. 배운 겁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요.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이 무너지는 동안 자원이 없는 이 나라가 가장 먼저 해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세계가 따라갔죠.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답은 같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 익숙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위기가 일상이었으니까요. 다른 나라에게 팬데믹은 전례 없는 재앙이었지만 한국에게 위기 대응은 수천 년 동안 반복해온 생존 방식의 연장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교수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결론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원은 힘이 아니다. 만드는 능력이 힘이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인정하면 제 세계가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사우디의 부, 아람코의 배당금, 왕족의 권위, 그 모든 것의 기반인 석유가 진짜 힘이 아니라면 저는 대체 무엇 위에 서 있는 겁니까?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 생존의 역사, 현대의 성과까지. 마지막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몇 주 동안 쌓아올린 모든 증거가 하나의 답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답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물을 한 병 샀죠. 계산대에 서서 물병을 바라봤습니다. 사우디에서 이 물 한 병은 기계가 만듭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파이프를 통해 집까지 보내죠. 그 기계를 만든 건 우리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산 위에서 비가 내리면 화관감 사이를 통과하면서 자연이 알아서 물을 걸러줬습니다. 금수강산, 그 척박한 땅이 유일하게 내어준 선물이 맑은 물이었죠. 돈이 되는 건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주었던 땅. 그리고 그 땅 위에서 나머지를 전부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 저는 물병을 들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감각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 누구의 기술로 정화된 걸까? 어떤 파이프를 통해 여기까지 온 걸까?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물은 그냥 물이었으니까요. 돈을 내면 나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 뒤에 누군가의 기술이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밤하늘은 흐렸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죠.
리야드의 밤하늘은 맑습니다. 사막의 별은 쏟아질 듯 빛나죠. 하지만 그 별빛 아래의 도시는 전부 다른 나라가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수가 던진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었습니다. 마지막 강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아침이었죠.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속에 제가 며칠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졌고 얼굴이 좀 야윈 것 같았죠.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뒷자리에 앉는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두 감을 잡고 있었던 거죠.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노트도 물컵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죠. 화면도 켜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강의실 앞에 서서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한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평야가 부족한 나라, 기후가 불리한 나라,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반도체 세계 1위를 합니다. 조선 세계 1위를 합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원전을 수출하고 세계 10위 경제를 운영하고 있죠. 이게 우연입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교수가 처음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한반도 지형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이미지였죠. 갈색 산들이 뼈대처럼 관통하고 있는 그 지도. 이 땅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지형을 약점으로 봤습니다. 자원이 없다, 평야가 없다, 기후가 불리하다. 전부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은 시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기술이 쌓였죠. 기술이 쌓였기 때문에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교수가 손가락을 접으며 이어갔습니다. 평야가 없었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좁은 땅에서 최대의 결과를 뽑아내는 습관이 수천 년 동안 몸에 배었죠. 그 습관이 현대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성으로 나타난 겁니다.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위기 대응 능력이 축적됐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본능이 유전자처럼 전해졌죠. 그래서 IMF 위기에서 3년 만에 회복하고 팬데믹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답을 찾아낸 겁니다. 교수가 멈춰 섰습니다. 이 나라의 강점은 좋은 조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최악의 조건이 만들어낸 겁니다. 약점 자체가 무기가 된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지난 몇 주 동안의 강의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 교수가 베네수엘라를 보여줬을 때 저는 그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원이 있으면 강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만드는 나라에 머물렀다면 이 정도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교수가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가져온 것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를 일본에서 배웠지만 일본을 넘어섰죠. 자동차를 일본과 미국에서 배웠지만 독자적인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조선 기술을 유럽에서 들여왔지만 유럽의 조선소들이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세계 1위가 됐죠.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배우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배운 것을 넘어서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한국은 이걸 반복적으로 해냈죠.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배터리, 원전까지 전 분야에서 스승을 넘어선 겁니다. 교수가 한글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까 한글을 언급했었죠. 중국의 한자를 수천 년 동안 사용했지만 결국 자기만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언어학자들이 가장 과학적이라고 평가하는 문자를요. 이 패턴을 보십시오. 외부에서 가져오고 분석하고 흡수하고 그리고 넘어서는 패턴. 이게 수천 년 동안 반복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외국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기술도, 시스템도, 인력도. 하지만 우리는 가져온 것을 넘어선 적이 있습니까? 담수화 기술을 들여왔지만 우리만의 담수화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건설 기술을 들여왔지만 우리가 세계 건설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교수가 강의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교수가 화면에 큰 글씨로 띄웠습니다. 진짜 힘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 가스, 광물.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힘이라고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교수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교수가 강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진짜 힘은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강의실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자원은 고갈됩니다. 석유는 언젠가 바닥나죠. 돈은 가치가 변합니다. 화폐는 종이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만들어내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술은 사람 안에 축적되고 세대를 넘어 전해지죠.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교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이 증명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내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만들 수 있으면 세계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반도 지형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5,000년을 버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백 번 무너지고 수백 번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죠. 자원 한 톨 없이 세계 최강의 제조 강국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교수가 화면을 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교수가 노트를 접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길고 진한 박수였죠.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죠.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가 보여줬던 한반도 지형도가 꺼진 화면 위에서도 여전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멈춰 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무슨 뜻이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강의 때 앞자리에 앉은 저를 보며 했던 것과 같은 인사였죠.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오셨군요 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아셨군요 였죠.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기름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축복은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진 건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나간 뒤에도 저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일어서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일어서면 이 강의실을 나가야 하고 나가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며칠 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오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먼지가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먼지를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어서 어느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책상 위에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사온 물이었죠. 뚜껑을 열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병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너머로 깨끗한 물이 보였죠.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우디는 물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담수화 시설 없이는 국민들이 마실 물이 없다. 이 물은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만든 시스템을 통해 여기까지 온 겁니까? 저는 물병을 내려놓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하나씩. 하지만 곧 속도가 붙었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리야드의 우리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꼭지를 틀죠.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은 페르시아만에서 끌어온 바닷물을 담수화 시설이 정화한 겁니다. 그 담수화 시설에 한국 기업의 기술이 들어가 있었죠.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불을 켜죠. 그 정의는 발전소에서 옵니다. 우리 옆 나라 아랍에미리트에는 한국이 지은 원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주차장에 차가 서 있죠.
독일 차든 일본 차든 미국 차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한국산 부품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리야드 시내를 달립니다. 양옆으로 초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죠. 사우디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그 스카이라인. 한국 건설사가 세운 건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노트북을 켜죠. 안에 들어있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60%가 한국산이었습니다. 화면을 봅니다.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한국이 세계 1위인 분야였죠.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죠. 삼성 아니면 애플. 어느 쪽이든 안에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텔레비전을 켜죠. 화면이 빛납니다. 한국산 디스플레이. 하루가 끝납니다. 잠을 자러 침대에 눕죠. 에어컨이 돌아갑니다. 그 에어컨의 부품 어딘가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는 순간까지 제 하루의 모든 순간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겁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병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죠. 플라스틱이 쩍 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일상 전체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기름 위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우디의 부가 저를 지탱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 부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 제가 매일 쓰고, 타고, 보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팝니다. 그 돈으로 모든 걸 사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그것들을 만든 나라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지 못합니다. 기름이 있어도 실어 나를 수가 없죠. 반도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설계하고 시공할 능력이 없죠. 물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름이 있어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숙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숨이었습니다. 나는 자원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소리가 나지 않는 분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천둥 같았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만든 세계 위에 서 있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사우디의 도시는 외국이 지었습니다. 사우디의 물은 외국 기술이 만들었죠. 사우디의 통신 시스템은 외국 장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가진 건 기름뿐이었고 그 기름을 빼면 남는 건 사막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름도 가스도 철광석도 희토류도 없었습니다. 땅을 파면 화강간뿐이었죠. 하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서 세상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배를, 반도체를, 디스플레이를, 배터리를, 원전을, 자동차를. 사우디가 없어지면 세계는 다른 곳에서 기름을 찾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노르웨이에서 기름은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없어지면 세계는 멈춥니다. 반도체가 멈추고, 배가 멈추고, 디스플레이가 사라지고, 배터리 공급이 끊기죠. 한국이 만드는 것은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능력은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거였으니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강의실을 바라봤죠. 교수가 서 있던 자리, 한반도 지형도가 비춰졌던 스크린, 학생들이 앉아 있던 의자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삼성, 이 작은 기계를 3년 동안 매일 쓰면서 한 번도 이걸 만든 나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름을 팔아본 돈으로 산 물건,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이 기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태어나 수천 년을 버텨온 사람들의 생존 본능,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 없으면 만들어내는 집요한 능력, 배운 것을 넘어서는 집념,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기계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대한민국, 처음 이 단어를 검색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강의실 문을 열었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석조 건물 사이로 오후의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학생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 건물의 조명 시스템 안에 한국이 있었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부품 안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어디를 봐도 한국이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라가 세상 모든 곳에 자기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흐린 옥스퍼드의 하늘이었습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그리워졌습니다. 맑고 뜨거운 사막의 하늘. 하지만 동시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의 하늘이 궁금해졌습니다. 산이 국토의 70%를 덮고 있는 땅, 화관감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땅,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그 땅의 하늘은 어떤 색일까? 기숙사 방에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책상 위에 아까 가져온 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의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믿어왔습니다. 기름은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에너지가 곧 힘이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축복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바꾼 나라, 수백 번 무너지고 수백 번 다시 일어선 사람들, 배운 것을 넘어서 세계가 따라오게 만든 사람들, 그들이 만든 세계 위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만들어내는 능력이었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기름이 넘치는 사우디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물병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저 불빛 안에도 한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기름을 파는 일 말고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저 사람들처럼 나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가슴 한쪽에서 작은 불씨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처음에는 이 정도 크기의 불씨에서 시작했을 거라는 걸.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만들어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